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위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반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만나지 못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주변국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카운터펀치 2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주변국의 셈법을 따져봅니다. 자, 1부에서도 조금씩 언급이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데 주변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입장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보내는 이른바 특사외교를 펼쳤습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는 4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잖아요. 참 운명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다 지분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만북대화 할 때마다 알려야 돼요. 각저 숨소리까지. 김정일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숨소리까지 알려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좋은 내용이겠지만은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사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마침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 이제 다 참여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 슈퍼위크가 될 텐데 그러니까 미중 지금 무역 전쟁에서 지금 수위가 최대한으로 높아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벽이 깊어지면 아침이 온다고 뭔가 지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위를 높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도 지금 바쁘죠. 더군다나 일본 문제까지 얽혀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 그 다 지분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떼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특사를 보낸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순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이유와 함께 러시아, 일본, 중국, 미국까지 해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나라니까 제일 클 거고요. 네네. 그다음이 중국이겠죠. 중국.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그래도 유지시켜주고 있잖아요. 제재 와중에서. 숨통을 튀고 있으니까. 네. 그것마저 닫아버리면 북한은 완전히 지금 손들고 나와야 돼요. 중국이 없다면. 미국, 중국,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은 일단 납북자 문제도 있지만은 또 지금 납북자 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수교가 이루어지면 청구권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200억 달러가 이제 거론되는데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먹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키가 되겠죠. 네. 대북 무역에 조그만 좀 틈새를 또 러시아가 좀 메워주고 있으니까요. 미중일러 이렇게 우선순위, 네. 국가 우선순위. 혹시 이견 있으세요? 저는 어쩌면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전 중국을 1순위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중심에 있는 건 맞아요. 표면적으로 누가 봐도 패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비핵화라는 건 사실은 남북 문제가 아니라 국제 문제거든요. 비핵화는 국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국가의 약속이에요.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딱 보면 미국일 것 같지만 제가 중국을 1순위로 꼽은 이유는 네. 미국이 비핵화 이 문제로 신경 쓸 때 김정은을 더 신경을 쓸까요? 시진핑을 더 신경을 쓸까요? 저는 시진핑이라고 봐요. 북한은 사실은 급한 카드도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G2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G2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깊어요. 깊은 이유는 하나죠. 하나가 상대가 안 된다고 해서 게임이 안 돼. 쟨 내 경쟁자가 아니라고 할 때는 그게 심각하지 않은데 미국이 위협을 어느 정도 느낀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어떤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지위, 경제적인 패권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2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든단 말이죠. 그러면 화가 나서 북한 이래서 제재할래. 혹은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났어. 너 시진핑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안 할래. 사실은 미국은 김정은보다는 전 시진핑이 더 민감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왜 중국을 1순위로 꼽았냐면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미국은 중국도 별로 안 좋고 북한도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라면 중국은 북한하고는 좀 친하잖아요. 미국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도 움직일 수 있고 북한도 움직일 수 있는 달랠 수 있고 이 역할이 전 중국이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당연히 우선순위 1등이지만 내면까지 좀 봤을 때는 전 중국이 조금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도 어쩌면 살짝 달릴 수 있는 거 맘만 먹으면. 그다음에 미국 당연하고 아까 러시아, 일본까지 4개국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사실 EU가 유럽이 지금 힘이 많이 빠졌고 경제적으로도 약하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유럽은 아직도 그러니까 EU라는 걸 만든 자체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미국에게 빼앗긴 경제적인 패권을 아직은 대영 제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과거 유럽이 갖고 있던 이 경제 패권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이거 원래 우리 건데. 전 세계 패권은 우리 건데라는 과거의 패권자였던 유럽이 있고 현재의 패권자인 쥐고 있는 미국이 있고 미래의 패권을 쥐고자 하는 중국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난 유럽과 아시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신동방 정책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잘만 하면 나도 여기에 한 표? 이런 지금 다 이 패권 경제적인 패권 싸움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하. 전 유럽도 사실 힘을 뭉치면 이들이 경제적인 위치가 어떤가를 떠나서 국제적으로 이들이 목소리를 냈을 때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EU도 여기다 살짝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일리 EU. 있어요. 네? 네, 아주 논리적인. 칭찬받았어요. 저도 생각을 바꿀까 그럼? EU 그 유럽 경제 공동체 그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자꾸 원인 그 EU랑 헷갈릴 수 있으셔서 EU. EU 예, 알파벳 EU요, 예. 예. 강민 팀장 혹시 뭐 다른 의견? 저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당연히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음흠.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북한이랑 관계 개선을 살짝 하고 있었을 때 네. 약간 좀 재팬 패싱 식으로 패싱 당하는 모습을 좀 음흠. 겪어가지고 그 전까지 일본 입장에서는 남북 협력하고 뭐 북한 좀 열리고 하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는 스탠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북한을 빌미로 자주국방이나 막 군사력 강화 이런 것도 좀 추구하는 게 있었고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환영한 입장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재팬 패싱을 신경 쓰면서 태도를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 항구 통해 가지고 부동항 이용하는 거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추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제재가 풀리고 개방이 되고 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찬성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로 봐서 그냥 미국, 중국 이 두 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나라고 일본이랑 러시아는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진행하는 거를 쫓아가고 있는 정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 국가별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시끄러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돕겠다. 이 이유가 뭘까요? 북한의 비핵화를 돕겠다는 이유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전쟁의 1차 목표가 무역 역조 시정이지만 두 번째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대한 카드로서 북한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돕겠다라고 해야지 카드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뭐 돕지 않겠다 그러면은 카드가 안 생기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 북한의 비핵화가 당연하다라고는 이거는 어느 나라도 거부할 수 없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이거 네. 북한 핵 가지십시오라고 하면 국제사회랑 싸우자는 건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다 그 나라가 경제 제재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었는데 당시 중국 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었어요.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참여해야 할까요? 네, 중국은 상관 안 한다고 이미 선언을 한 걸로 아는데요. 아, 상관 안 예, 하겠다고. 원래 사실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문제에서는 대범하게 빠졌어요. 근데 물론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우리는 상관하지 말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그거죠. 그 당시엔 중공이라고 했었잖아요. 체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중국이 됐기 때문에 그때 사인한 건 중공인데 아하. 그 책임을 중국이 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무효 처리하는 게 맞느냐 사실 이거는 정말 약 따져봐야 될 일이었었는데 중국이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쿨하게 그렇게 딱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러면 중국은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1대1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시 주석이 한국과 같이 하자고 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 이건 왜일까요? 뭐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정 의원님 계속 저의 이 성의 있는 질문에 그렇게 아니 예. 그것보다도 아니 저게 정답인데요 왜? 네. 너무 의례적인 질문 아닙니까? 앞으로 제 질문을 좀 힘을 빼고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사실 좀 농담으로 한 거고 그게 중요한 네. 질문을 하신 건데 네네. 사실 미국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패권 대결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전방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남북한이.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남한을 어떻게든지 미국으로부터 좀 거리를 떼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거 결정적인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드 문제 가지고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안보는 미국일지 모르지만 경제는 우리다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것도 네. 현실이고요. 뭐 잠깐 지금 중국 얘기를 좀 나눠봐도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세계 평화를 바라는 나라는 없는 듯한 느낌이. 쉽게 보면 한 나라의 수장들은 네. 첫 번째 의무가 뭐겠어요? 그 자국, 나라 예. 그렇죠. 자국이 국민들이 이기네요. 행복하게 네. 배불리 먹고 문화생활 즐기고 전 세계 어딜 나가도 대우받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일본 이야기하면서 걔네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빈말처럼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이고 우리 잘한다 그럴 이렇게 수 할 수 있죠. 있는 네. 일들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사실은 왜 시주석이 한국과 같이 하자고 했을까요는 저는 왜 그랬을까의 그 원인보다 이렇게 변한 분위기가 중요해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옛날처럼 남북이 하나가 되고 이거 그냥 또 쇼하다 말겠지가 아니라 이거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데를 이들이 감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들의 발언이 슬슬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네이버에 한 번만 검색해 보시면 지도가 쫙 전 세계 지도가 딱 펼쳐져 있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이렇게 쫙 이 로드가 있어요. 이걸 보면 저는 제가 중국인이 아닌데도 이 사업 잘 되면 되게 멋있겠다. 얘네 진짜 그냥 대국이 아니구나. 엄청 스케일 크게 판 짰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쭉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뭐든 길이 트여야 된다고. 인터넷과 또 다른 오프라인의 길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북한이 끼어야 가능한 일들이고 한국과 같이 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일이 잘 풀렸을 때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는 남과 북이 이제 하나잖아요. 김정은보다는 남한 쪽이 조금 더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남측의 정권이 조금 더 주도권을 쥘 확률이 당연히 많죠. 하나가 됐을 때 물론 통일까지는 좀 먼 얘기겠지만 어쨌건 그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 조금 더 주도권을 쥔다면 그 부분에서 결정권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를 봐서 이제 먼저 선작업을 하는 거죠. 러시아도 우리한테 손 내밀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미국 쪽에 붙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지만 슬슬 자기네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네. 여기 나도 있어요. 여기 나도 숟가락 들고 있어요. 이 얘기 지금 서로 표하는 거예요. 저는 시진핑도 그냥 이게 아까 의례적인 말이 사실 정답인 거고 그러네요. 그 네. 내면에는 이게 뭔가 성사가 될 것 같다. 그때를 위해 내가 숟가락 하나 꽂아야겠다라는 거죠. 저는 장 교수님 말씀과는 조금 이제 다른 견해인데요. 이거는 아하, 네. 그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얘기한 발언은 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뭐 이런 의미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냥 너 미국 편 쓸래? 아니면 우리 줄 쓸래? 어느 라인이야? 정해.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우등 터지는 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야. 우리죠. 잘못 말하면 미국이야. 니네 그리고- 그랬어? 네. 또 북한이 지금 이제 제재가 풀리고 네. 뭐 경제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되면은 통일이랑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준비하면서. 왜냐면은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체제의 안정이고 체제 안정을 위해서 경기를 약간 개방하고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하면은 본인의 체제는 더 공고해지려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북한이라는 이제 하나의 국가죠. 지금 우리는 헌법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처럼 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더 공고화되고 안정화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랑 통일하는 길은 조금 더 멀어지고 돌아가게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럴 저는 이유가 그렇게 없어질 수도 생각하거든요. 있다. 근데 통일은 멀어졌죠. 맞아. 그리고 생각해보면 통일도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 좀 돌아가는 것도 아니 그리고 필요하지 통일은 않아요? 이미 이제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서 이제 서로 병존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살자가 이번에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저는 원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별로 항상 없는 거 같고. 통일을 그래도 기다리면서 그건 이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먼 날. 아니, 근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평화 모드가 안착이 되면 통일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아까 우리가 국가 대 국가로서 병존하면서 경협을 하면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생겨서 컨트리 리스크도 없어지고 이제 등등 얘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북한이 변란이 생겨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 폭락하죠. 그러니까 그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통일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쪽박이다. 악재죠. 예,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경제적으로 당장의 과정은 그렇지만 뭐 어쨌든 긴 맥락에서 통일은 가야 될 길이니까. 그걸 당위라 그러죠.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예. 얘기를 해야죠. 예. 자, 중국 이 얘기 잠깐 해봤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얘기 잠깐 해볼게요. 푸틴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고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를 지지했습니다. 좀 힘 빼고 여쭤볼게요. 왜 그랬죠? 우리 지금 리핏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요. 라고 일단 비핵화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지지하는 거고 앞서서 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1대1로 사업 같이 하자, 한국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러시아는 똑같은 게 있어요. 신동방 정책을 그들이 구상하고 있고 물론 그 구상 안에는 과거에 모스크바 중심으로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던 유럽에 대한 이런 꿈이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다시 또 이제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또 우리나라랑 다 가깝잖아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멀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자꾸 경제 쪽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경제 제재가 어느 정도 풀리면 네. 지금 드러나지 않은 굉장한 진짜 본격적인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전쟁이 이뤄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요한. 그러니까 물론 혹자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봤자 한국 조그만데 걔네들이 딴 데서 버는 게 얼마나 클 텐데인데 경제적인 이득을 떠나서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패권 싸움이 있어요. 기싸움.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싸워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것도 물론 아주 큰 덩어리로 어마어마하게 존재하지만 중심에 기싸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국민들의 정서와 연관되는 거고 그들의 정치의 표가 연결돼요. 다음 투표의 표가 연결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거 뒤에 숨어있는 경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론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번 정권 얘네 뺏겼어? 힘을 이렇게 잃었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소리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을 거고 북한은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이렇게 냉전 체제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뭐 노벨 평화상 얘기 나올 정도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는 건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 패권 싸움이 진짜 전쟁이 전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경제 제재 완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굳이 빨리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돼. 자, 이게 이만큼 열렸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달려들까? 그리고 전 또 하나 우리 이제 자국 대한민국 내에서 조금 착각을 좀 깨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자, 남북의 경제 제재 풀리고 이제 개발 들어가면 야, 이런 기업들 돈 많이 벌겠네. 야, 건설주 어쩌고. 그거 다 우리나라가 할까요? 아니에요. 아마 경제에서 이렇게 풀게 대신 IMF 때 우리 지난번 IMF 얘기했잖아요. 네. IMF가 니네 힘드니까 우리가 니네 나라 살라고 돈 빌려줄게. 싸게? 아니요. 비싸게. 엄청 고금리로 고리대금처럼 걔네들이 네. 돈만 빌려줬어요. 기업들 가져갔죠. 그게 사실은 현실이에요. 미국도 경제 제재 풀기 전에 그거 딜할 거라고요. 그래 이 정도 풀 테니까 대신 그거 개발 우리가. 아하. 여기에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경제 제재 너무 니네 세게 하는 거 아니야 미국? 빨리 풀어가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치밀하게 더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게 정말 복잡하지만 경제적인 것 외에 정치적인 속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권이 달려있는 거니까요. 예. 사실은 더 복잡해요. 야, 이게 주변국 얘기 참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이런 어떤 그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상을 줬나요? 그렇다고 믿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네. 키신저 박사는 몰람전 네. 당시에 음. 평화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네. 미국에서 폭격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노벨상 다시 무효화시키지는 않거든요. 무슨 상이 그래도 또 얼마나 의미가 네.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상도 다 거래되는 세상인데 예, 그거보다는 갑자기 드는 네. 의문이었습니다. 네. 자, 일본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만나지 못했어요. 일본은 그런데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만났죠. 일본 입장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미국이랑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미국 FTA 개정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자동차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런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낮은 관세로 미국에 막대한 차량을 수출하면서 미국 차량은 구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을 압박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과 일본이 이제 새로운 무역 협정에 포함될 물품 항목을 놓고도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 내에서도 약간 민감한 문제라 일본에서는 FTA라고 표현 안 하고 TAG 해서 Trade Agreement on Goods 해가지고는 물품 무역 협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바꿔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건 FTA야 이렇게 또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자국민들 눈치도 보고 미국 입장도 신경 쓰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재팬 패싱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일본이 미국에 줄 서야 되나 중국 쪽으로 붙어야 되나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어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포지션도 지금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일본의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측과 그리고 중국 측과 이런 식으로 두 강대국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본이 중요하죠. 전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자꾸 않습니까? 일본이 자기가 네. 중요하다고 오히려 자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네.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우리는 진짜 우스갯소리지만은 주변 4대국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미국 사람이라고 안 그래요. 미국 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놈이라고 그러고 중국 놈, 소련 놈.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 놈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뭔가 컴플렉스를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퉈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괜히 자존심을 먼저 내세요. 그게 이제 국민 감정이고 정치적인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 표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그 기울일 수밖에 없지만은 냉철한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고개 숙일 땐 고개 숙이고 일본은요 미국에 가면은 거의 땅바닥을 깁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그래요? 속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래야지 먹고 살고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안보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가진 거에 비해서 자존심만 강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안별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맞지만 예. 그리고 일단 비핵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납북자. 그거 그렇죠. 국내적으로는 네.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 때문에 북한하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해결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핵화 문제도 이제 가담을 하겠죠. 방금 그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를 비난하는 피하고. 그런 어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미얀마 놈 이런 얘기 안 들어봤거든요. 그게 꽂히셨네. 무슨 뭐, 아니, 또 근데 어느 나라 해볼까요 우리? 상당히 중요한 아르헨티나 가볼까요? 파키스탄 가만 있습니다. 하여튼 위험한데. 무조건 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 이 뭐 이렇게 위로 치고 오려는 나라는 좀 내려보는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오늘 1, 2부를 통해서 얻은 이야기 이제 북미 관계인데요. 열리겠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겠죠, 네. 당연히. 네. 내년 초로 일단 예정이 돼 있는데 자, 문 대통령이 이제 양국의 정상을 함께 만날 걸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이번 APEC에서 미국 트럼프를 만나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북한의 입장을 아마 받아놨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전달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건 공개가 안 됐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또 북한에 전달을 하겠죠. 이제 그 역할 두 가지가 이번에 굉장히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이 풀리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이 이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생각보다 좀 많이 더뎌질 가능성이 점점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뭐 자꾸 뭐 북한과 미국 쪽에 만나기로 하려는 것도 미뤄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 간에 또 이런 것들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거 열외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한번 오겠다라고 했던 게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냐 내년 봄일 것이냐 이 부분도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생각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너무 기대가 컸죠. 왜냐하면 너무 오랜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만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기쁜 마음에 확 진전될 것 같고 이산 가족도 막 뭐 연내 몇 차례씩 만날 것 같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너무 바라고 있었던 거라서 그만큼 기대가 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이 그 당시보다는 덜 충격적이고 덜
속도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실망 혹은 지치는 분들도 나오기 네. 시작할 때고 일부에서는 또 과거처럼 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더디 가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거다. 북미 예. 그리고 북미 2차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쭉쭉 진전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그러면은-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어차피 지금 필요한 건 우리잖아요. 주인공인 남한과 북한이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열릴 네. 2차 북미 이 정상회담 음. 시기를 한번 예측해 주시고 세 분이 왜 아니 뭐 내기인가요? 맞추면 상품이 있습니까? 상품? 아니 그때 가서 그때까지 재력 카운터 펀치가 가시래요. 계속되면 서경석 씨가 재력 가시. 제가 이 앞에 그저 삽불고기 집에서 맛있더라. 삽이 넘치도록 제가 불고기 한번 사드릴 테니 그래서 시기 한번 전 3월에 베팅하겠습니다. 3월 예측하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꼭 얻어야 할 우리의 성과를 얘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강민 팀장 3월 정도에 열릴 예, 것이다. 저는 일단 뭐 한 3월 정도 베팅을 하고요. 네. 우리가 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성과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3월쯤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회담에서는 이제 비현실적인 비핵화 과정에서 조금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를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다 개념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결론은 못 예. 얻더라도 예.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과정과 이제 언급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회담이 있어야 될 될 것이다. 것이다. 아니 정상회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네. 그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정상회담이죠. 그러니까 음흠. 저는 이제 종전선언하고 핵 신고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두 정상이 만나서 그걸 서로 주고받는 게 될 것 같고 네. 그거는 내년 가을쯤이나 될 것 같아요. 내년 가을 예. 종전선언 핵신고 사전에 미리 이루어지고 음. 두 정상은 음. 가을쯤에 만날 것이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장기적인 미제이기 때문에 내년 초는 그리고 또 이제 갈 길이 멀죠. 만난다고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신고가 이제 뭐 어땠니 저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검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폐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거는 적어도 10년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합의를 봐도. 네. 네, 그 과정이 또 진짜 험난한 거죠. 정 의원님이 이 정치 내공이 있으셔서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이야기가 맞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강민지 작가 3월 말할 때 저도 상반기 내에 이뤄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나서 또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것도 또 국제사회에 너무 막 이상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 외에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게 없으면 뭐 쇼하려고 또 만날 이유가 없는 거고 저는 북미 정상회담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좀 그러니까 당장 연초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 보입니다인 거고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라도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자주 만나는 모습 보여줘서 그건 뭐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죠. 그렇죠. 국민들이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일단은 무언가 물론 서민들의 경제나 이런 것들도 다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한 행보들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깜짝 방문, 뭐 연말 깜짝 방문, 혹은 뭐 이게 불가능하지만 뭐 연말 연초를 이렇게 남과 북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무언가 화기애애한 어떤 이벤트가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냥 희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정 의원님 말씀 쪽에 저는 한 표입니다. 좀 더 장기화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깜짝 방문 한번 기대해 본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아마 카운터펀치는 계속 될 걸로 보고요. 3월이 지났는데도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민 팀장이 삽불고기 쏘는 걸로? 좀 더 여유 있게.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참 오늘 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어려워요. 1, 2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좀 확실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가는 자리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니까요. 다들 고생하셨고 오늘 참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정도현 의원 고맙습니다. 네. 자주 좀 들러주십시오. 자주 예, 봬요. 불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되는 카운터펀치는 팟빵, 파티, 아이튠즈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카운터펀치를 찾아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고요. 응원글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질문 많이 남겨주십시오.